반갑습니다. 주 홍콩 총영사관 유복근 부총영사 겸 총영사 대리입니다. 오늘 저희 홍콩 총영사관 주최로 글로벌 금융기관에 종사하고 계시는 임직원 여러분들, 전문가, 그리고 홍콩 내 한인 유학생 여러분들을 모시고 취업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는 우리 정부의 최우선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또 최우선 순위의 과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모토하에 젊은 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 정부 부처, 기업, 그리고 민간 부문이 모두 힘을 합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지난 5월 24일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정부 부처를 독려하시고 매일 취업 상황을 점검하시는 등 취업 증진을 위해 고심과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취업준비생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그리고 우수한 자질과 실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게 또 엄연한 현실이자 당면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국제화된 우리 대학생들, 청년 여러분들이 국내 직업시장에만 안주하지 말고 이제 눈을 해외로 돌려 전 세계 젊은이들과 함께 경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취업 설명회가 여러분들이 글로벌 금융기관에 취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홍콩 금융기관 취업시장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홍콩대학교 경영대학원 비즈니스스쿨이고요. 거기서 커리어센터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만 드리면 그전에는 제가 그 투자은행 쪽에서 일을 했고요.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홍콩으로 한번 홍콩의 금융 업계에서 한번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홍콩으로 그냥 무작정 왔어요. 그래서 홍콩에서 지금 7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새롭게 좀 금융계 말고 또 다른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홍콩대학교로 왔습니다. 제가 홍콩에 오기까지 그리고 홍콩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경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책을 사시면 돼요. 네, 여기 하루 만에 옵니다. 네, 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가기 전에 여기 혹시 학사, 나는 대학생이다. 손 좀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난 대학원생이다. 뭐 석사나, 네, 박사나. 그러면은 학부생 중에 4학년 있어요?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그래, 너는 됐다, 야. 쟤는 됐어요. 1학년부터. 네, 저희 1학년 때 뭐 했죠? 저희 뭐 술 마시고 이랬죠. 네, 진짜 대단합니다. 1학년 때부터. 지금 보면 이제 3학년, 4학년이 되게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돼요. 이제 저야 이제 금융계를 떠나서 이제 약간 도인에 대한 기분으로 여러분들 같은 학생을 도와주지만 이 이제 현지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업계에서 나는 이런 일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오늘 얻어가셔서 그래서 나는 준비를 이렇게 해서 홍콩에서 금융계 취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라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까지 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홍콩대학교 학부 취업 현황인데요. 홍콩대 손 좀 들어볼까요? 역시 홍콩대구나. 그럼 과기대, 그리고 중문대, 네, 그래요. 학교를 안 불렀다고 울지 말고. 네. 저기 홍콩대학교 학부 취업 현황은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은 다운받을 수 있어요. 네, 여기 이거 시크릿 정보 아니에요. 그래서 다 보시면 되고 2015년 기준으로 한 그 현황인데 지금 홍콩대학교 학생이 지금 학부생이 28,000명 되거든요. 한 27,000명? 그러면은 한 학년당 한 7,000명 되죠? 7,000명이 한 79.4% 거의 80%는 다 취업이 돼요.
근데 그 7,000명 중에 11.6%가 금융계 취업을 합니다. 예, 그만큼 홍콩에 직업이 많다는 얘기겠죠. 금융계에 대한.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취업할 수 있어. 안 되면 한국 가면 되죠. 알죠? 예. 그다음에 금융계 평균 월급이 23,000불 정도 되는데요. 이게 또 이게 아주 심해요. 이게 업앤다운이 되게 심하고 탑 글로벌 뱅킹은 뭐 아주 높고요. 여기에 비해서 높고 뭐 정말 작은 이름이나 뭐 중국계 같은 경우는 더 낮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업계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홍콩에서 취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구나. 현실적으로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가능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좀 가지시길 바라고요. 홍콩계 금융계 채용 사이클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홍콩에서 금융계에 취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턴이에요. 인턴. 근데 인턴을 들어가기가 사실 풀타임보다 더 어렵죠. 홍콩은. 그래서 지금 9월에 이제 학기가 시작하는데 9월부터 10월 중간까지 많은 그 탑 뱅킹들이 학교를 찾아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채용 그 캠퍼스 톡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보를 가지고 있으셔서 거기에 가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시면 누가 오냐면 인사팀이 오고요. 그리고 각 부서 헤드들이 와요. 예. 그리고 그 학교에서 졸업한 알룸나이들이 와요. 졸업생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선배는 이렇게 준비해서 이 은행에 입사했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저희 5명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이미 늙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아주 가장 근접한 벤치마킹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뭐 경력직으로 왔고 우리 이사님들도 경력직 오신 분도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은 바로 1년, 2년 있다가 있던 졸업생들 그러니까 아주 이야기가 쉽겠죠. 선배 어떻게 졸업해서 가셨나요? 저는 뭘 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옵니다. 그리고 제가 JP모건 최근에 그 인사팀 미팅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분들은 이제 더 이상 학교로 오지 않아요. 왜냐면 학교로 왔더니 학생들이 잘 많이 안 온대요. 그래서 커피챗 그러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원을 해서 소시 학생들만 인바이트를 해가지고 그 학생들하고 되게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혹은 행아웃 온라인으로 해서 그 링크 줘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더 많은 임팩트를 줄 수 있게 이런 쪽으로 좀 채용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학교의 커리어 웹사이트에 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들어가셔서 특히 9월, 10월에는 이런 은행이 언제 어디에 누가 오는구나라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셔서 거기 들어가서 정보를 꼭 얻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나온 정보와 거기 들어가서 직접 그들이 말하는 정보는 다르거든요. 완전 달라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 한 가지는 그런 캠퍼스 토크에 가셨어요. 그러면 JP모건이 왔다 쳐요. 그러면 JP모건 인사 헤드도 있고 IBD 헤드도 있고 그러면은 끝나고 그 사람들 갈 때까지 거기 남아 있으세요. 제일 끝까지. 그래가지고 거기 온 사람들하고 말을 다 하세요. 1대1로. 되게 스토피디한 질문일 수도 있고 저는 이런 전공했는데 IB 질문할 수 있나요? 이런 거 하지 말고 JP모건에 과거에 비즈니스를 보니까 중국 쪽이란데 투자를 많이 하던데 저는 이런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조언을 제가 좀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이런 좀 되게 나도 알릴 수 있고 내가 회사에 관심이 있다는 그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그런 채용 현장에서 그렇게 좀 그 스마트한 질문을 하고 아이들이 되게 관심이 많은 그런 적극적인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그런 직원들이 가셔가지고 그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사팀한테 줘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가 그 서류에 자기의 그 이력서를 지원했을 때 그 친구를 가진 이름을 먼저 좀 프라이트를 주는 거죠.
예, 왜냐면 정말 그런 그 서머 인턴 하나에도 몇만 명씩 지원하거든요. 홍콩은 특히 전 세계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뭐 미국, 영국, 뭐 싱가포르, 한국, 중국 거기 몇만 명에서 한 명을 뽑는데 그걸 어떻게 치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내가 홍콩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여러분 가지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월 지금 바쁠 때죠. 지금 뭐 거의 매주마다 있을 거예요. 뭐 제가 보니까 뭐 CT, UBS, 뭐 BNP 이미 다 왔다 갔고요. 홍콩대는. 그리고 HSC랑 스탠차 스탠차 다음 주에 오는 것 같고 HSC도 2주 후에 오는 것 같은데 다 체크하셔가지고 다 가세요. 3학년이신 분들은 이번 연도 가시고 내년에 또 가세요. 네. 그러면은 HR 오신 분들 나 작년에도 봤는데 이번에도 또 뵙구나 이러면서 또 안식도 하시고 네. 그러면서 점점 회사하고 좀 친해지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채용 과정이 정말 복잡해요. 인턴이 무슨 정규 뽑는 것 같아요. 네. 뭐 온라인 애티튜드 테스트 해가지고 뭐 로지컬, 뭐 리즈닝, 뉴메리컬 이런 거 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온라인에 구글에 애티튜드 뭐 JP 모건 애티튜드 테스트, HSC 온라인 테스트 하면 거기 다 회사들이 또 다 있거든요. 다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미리 해보시고 여기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네, 여기서도 되게 많이 떨어져요. 테스트에서도. 그 다음에 폰 인터뷰는 주로 HR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HR을 만나보면은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다 좋은데 마지막에 한 질문 때문에 짜증나서 떨어졌다 뭐 이런 게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HR은 누굽니까? 인사팀이잖아요. 그럼 인사팀은 회사의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HR한테 제가 HSBC의 동향을 보니까 중국의 리테일 마켓이 조금 수익이 덜 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전략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제일 중요한 질문에 HR한테 이 직업에서 가장 중요한 스킬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요구하는 그 인턴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질문 해야지 무슨 비즈니스 질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터뷰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인터뷰가 진짜 많아요. 최소 3개 보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랑. 그래서 그 인턴 자체도 여러분들 정말 테크니컬한 질문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IBD 지원했을 때 제가 최근에 저희 학생들한테 들은 질문의 예시가 어떤 회사에 대한 그런 정보를 주고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물어보는 그래서 너는 어떤 밸류에이션 모델을 쓰고 그 밸류에이션의 그 모델의 그 넷 프레젠트 밸류에 너가 그거를 증명하는 그 타당한 그런 이유가 무엇이니? 뭐 이런 거 물어봤어요. 근데 넷 프레젠트 밸류가 뭐나요? 뭐 이런 거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구체적인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뽑는지 그러면 그 직무에 대해서 필요한 나의 지식은 무엇인지 그런 것도 충분히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턴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턴을 하고요. 내년 뭐 3월 정도 되면은 여기 다 뽑히시면 오퍼를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탑 뱅크들은요 주로 인턴을 하고 여름에 이제 서머 인턴 하지 않습니까? 뭐 3달, 2달. 그리고 그 3달, 2달 동안에 게임이 끝납니다. 그 3달, 2달 동안에 내가 어떻게 인턴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나의 풀타임 오퍼가 결정이 돼요. 예. 그리고 특히 이런 뱅크들은 인턴을 통해서 많은 풀타임을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인턴 3개월 동안 너무 망했어. 근데 내년에 다시 풀타임 지원해봐야 돼. 이런 거 거의 없어요. 인턴 3개월 하고 정말 퍼포먼스가 좋다. 그러면 한 달 후에 오퍼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 풀타임으로 졸업을 한 동시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내년에 이제 3개월 동안 하고 퍼포먼스가 안 좋았어요. 그 인사팀에 이제 바로 통보가 되겠죠. 그리고 오퍼를 못 받았어요. 그 내년에 다시 풀타임 지원했어요. 여기 뭐 이거 자체도 안 될 거예요. 그 온라인 애튜드 테스트 자체도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인턴을 만약에 가시게 되면 정말 난 죽었다. 나는 회사에 뼈를 묻겠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턴을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홍콩 인턴 너무 사실 솔직히 제가 봐도 너무 경쟁이 세요. JP 모건의 IBD를 한 6명 뽑았거든요, 작년에. 근데 6명 다 그 미국의 동부권에 다니는 학생들이 됐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American Chinese, 그랬죠? 그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잘하는 근데 IB 다니는 스쿨 학생들이 많이 됐어요. 그래도 뭐 요즘 많이 그 로컬 학생들을 채용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서머 인턴십이 정말 경쟁이 높은데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JP 모건은 서울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JP 모건, 메릴 린치, 뭐 바클레이 서울 없죠? 뭐 스탠차, UBS 이런 서울 오피스에서 같이 지원을 하세요. 예. 그래서 서울에서 일을 하면서 일을 배우고 나중에 풀타임에 홍콩에 또 지원하시고 그래서 이력서에 내 인턴이 UBS인데 서울이다. 그래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턴이 뜨면 온라인 그 데드라인 놓치지 말고 맞춰서 꼭 지원하시고요. 그 온라인 지원에 대해서 좀 팁이 있다면 그 회사에서 그 온라인 지원 그 링크를 열어놓으면요 최대한 빨리 지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내 이력서는 아직 준비가 더 됐어. 난 커버레터 좀 더 손을 봐야 돼. 그리고 그러면서 데드라인 바로 직전에 막 내거든요.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인사팀이 그 넘쳐나는 그 이력서를 마지막에 다 한꺼번에 보는 게 아니라 온라인 지원하는 과정이 거의 뭐 한 달, 2달 되나요? 그러면 2주 끊어서 2주 동안 온 이력서 보고 그래서 걸러내고 그 다음에 2주 또 걸러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갈수록 경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자마자 지원하세요. 뜨자마자. 그러니까 항상 나의 영문 레저메와 커버레터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탑티어 뱅크뿐만이 아니라 뭐 시즈널 인턴십, 오프사이클 인턴십 이런 거는 진짜 뜨자마자 지원하세요. 그래야 전화도 일찍 받을 확률이 되게 높고요. 그 홍콩 금융계 채용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시를 들어서 JP모건에 있는 거를 가져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탑티어 뱅크는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근데 여기 봤을 때 이 SM 에이전트 이게 뭔 말이지? 뭐 마켓 이거 뭐야? 시장도 아니고 뭐 이런 친구들은 진짜 뭐 땡이죠. 이거 딱 봤을 때 나는 뱅킹 쪽에서 세일즈 앤 트레이딩을 이 관심이 있어. 왜냐면 내가 좀 외향적이고 데이터보다는 그래도 사람 만나면서 이러한 뭐 세일즈 쪽이 더 내 성향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3, 4학년 때는 이걸 봤을 때 이 직무가 무엇인지조차 모른다면 그건 큰 문제죠. 그래서 이런 직무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너무 어렵나요? 여기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캠퍼스 토크 갔을 때 그 비즈니스 사람들 만나서 어떤 일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안 되면 학교 선배 찾아가서 물어보시고 아니면 뭐 동아리에서 물어보시고 그리고 뭐 이런 이벤트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다 현직자분들이신데 그분들이 저는 이제 위에만 훑고요. 네, 구체적인 거는 이제 현직자분들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디어가 생기죠. 리서치는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런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뭐 CFA 자격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하면은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아이디어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서머 인턴십은 항상 어디든지 뽑아요. 근데 이제 오프사이클 인턴십은 뭐냐면 그 인턴십이 보통 서머에만 있는데 회사의 비즈니스는 1년 내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턴십은 수요가 항상 있어요. 근데 이 오프사이클 인턴십은 장점이 뭐냐면 홍콩에 있는 학생들만 뽑아요. 외국계 학생들 뽑지 않아요. 왜냐? 이거는 비자주의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홍콩 학생들은 스튜던트 비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인턴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인사팀이 막 비자로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들은. 서버는 하는데 이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경쟁률이 낮고 이런 거는 항상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 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링크드인 가셔가지고
인턴십을 치세요. 그래가지고 얼라트를 만들어. 그러면은 이메일로 맨날 옵니다. 인턴십 뜰 때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뜨면 이제 바로 지원하는 거죠. 그날 바로 밤새가지고. 네. 그렇게 하시고 옵사이클 인턴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IBD 그 금융계 꽃이죠. 프론트 오피스가 거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항상 주의 깊게 보셔가지고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도 금융계에서 일했지만 저는 여기 세일즈하고 그리고 저는 주로 세일즈하고 세일즈 앤 트레이딩 쪽에서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 항상 이 프론트만 이 꽃은 아니에요. 금융계 안에서도 인사도 있고요, 컴플라이언스도 있고, 테크놀로지도 있고 막 다 있거든요. 특히 요즘은 뭐 정보 규제 많이 생겨서 컴플라이언스나 뭐 레귤레이터리 이런 부서도 아주 전문적 있고 좋은 포지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IBD 생각하면은 뭐 맨날 뭐 IB 뱅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프론트 오피스만 생각하시는데 이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지 저는 그런 포지션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파이낸스라든지 HR도 좋고요. 그리고 요즘 핀테크 되게 핫하잖아요. 그래서 뭐 테크놀로지도 되게 좋고요. 이들의 연봉도 절대 이들과 비교했을 때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분들이 더 스테이블하게 오래 가고요. 그래서 이런 포지션도 열려놓고 도전을 하셔서 인턴이나 아니면 뭐 풀타임으로도 시즌으로 들어가서 경력을 쌓아보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이 들고요. 홍콩계 인턴십 풀타임 구하는 법 있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글로벌 은행 서머 인턴십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프사이클 인턴십 말씀을 드렸고, 요거 두 개의 단점은 뭐죠? 이거 두 개의 단점은 온라인 지원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HR을 정말 친해가지고 HR한테 이력서를 줬어요. 그래도 안 돼요. 회사에서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다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의 단점은 온라인에 레주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인사팀을 만나면 정말 하나같이 매일 질문하거든요. 너 그 많은 이력서를 다 보니? 그러면 다 본대요. 근데 저는 알아요. 그들은 다 보지 않아. 다 보지 않아. 진짜 몇만 개 어떻게 다 봐요. 진짜 시력 다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키워드를 넣어요. 서머 인턴십에 뭐 CFA 아니면 뭐 파이낸스 액티비티 아니면 뭐 이코노미 뭐 전공 뭐 파이낸스 이코노미 뭐 이런 거를 다 키워드를 쳐요. 그러면은 그 키워드에서 걸러낸 친구들 위주로 본다거나 예 아니면 그 전에 인턴십을 했던 친구들이 다 데이터베이스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위주로 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항상 프라이어티를 하는 그들만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머 인턴십이 뭐 한국이든 홍콩이든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인턴십이든 풀타임이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잡으셔야 되는데 네트워크, 학교, 동문, 가족, 친구 이랬는데 한국에서 생각하면 쟤 뭐 백으로 들어왔어? 막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네트워크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인식을 가진 친구들이 많은데 홍콩에서는 정말 필요합니다. 홍콩의 금융계가 정말 좁고요 우선. 그리고 사람을 뽑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주변 동료나 친구들한테 야 너 아는 애 있냐? 괜찮은 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일 먼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공채를 통해서 인사팀이 다 사람을 뽑잖아요. 몇백 명씩. 그러나 홍콩은 정말 한 명, 많아야 두 명. 근데 그것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한 명 나가서 뽑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비즈니스가 넘쳐나서 겨우겨우 3년 후에 승인 받아가지고 한 명 뽑거나 막 이래요. 그런데 그 많은 절차를 통해서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비즈니스가 다 인터뷰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빛을 발하는 것이 네트워크죠. 형, 저 아는 친구 있는데 걔 한번 잃어보니까 괜찮던데요. 한번 만나보실래요? 뭐 그렇다고 하던지 아니면 뭐 제가 알고 있던 그 한 후배는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있다가 홍콩에 교환학생 왔어요. 그래서 홍콩 대학교에서 6개월 공부했어요.
근데 그 6개월 공부하는 동안에 5개월인가 인턴을 했어요. 프라이빗 에쿼티에서 인턴을 했는데 그 인턴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 홍콩에 있는 학교 그 동문회에 간 거죠. 동문회에 가서 이제 대선배들과 이제 앉아서 술도 마시면서 하면서 저 인턴십 구하고 있는 선배님 주변에 괜찮은 데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선배님들하고 계속 1대1로 만나고 다닌 거예요. 선배님 그 일하시는데 바쁘신데 제가 찾아가서 한 30분 정도만 제 커리어 조언 좀 받고 이력서도 좀 보여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가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가면서 그분한테 이제 인턴십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의 인생을 배우고 그의 조언을 얻으러 가는 거지 무엇인가를 기대고 가면 안 돼요. 이 네트워크는. 그렇게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봤을 때도 계속 그런 그 릴레이션십 이어가다가 어떤 좋은 자리가 생겼을 때 그 선배가 너 여기 인턴인데 여기서 뽑는다 하더라도 관심 있니? 이렇게 되는 것이 네트워크의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기 오신 분들 이제 업계에서 일을 하시니까 나중에 한번 만나도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혹시 인턴 자리 필요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들의 인생을 배우고 그들의 경험을 배우세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그거를 그대로 자기가 따라가면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지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은 그것이 네트워킹이 아니라 저는 약간 비즈니스 같아요. 근데 학생들은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홍콩은 그런 그 회사에 일하는 그러니까 제가 링크드인 이벤트를 갔다 왔는데 링크드인에서 말하기 홍콩의 70%의 직장인이 링크드인을 이용한대요. 그만큼 정말 좁은 업계거든요. 그래서 HSBC 치면은 HSBC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 나오죠.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타이틀까지 나와요. 얼마나 편합니까?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업계에, 내가 원하는 회사에, 내가 원하는 그 직종에 일하는 사람을 딱 보여요. 그 한국 사람이면 딱 티나요. 리, 파, 킴, 뭐 이런 거 다, 그죠? 네. 그리고 뭐 랭귀지 코리아까지 다 나왔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아주 정중하게 메일을 쓰는 거죠. 메일 보낼 때 정말 이렇게까지 써야 되나 할 정도로 쓰세요. 정말 정중하게. 그러면 그분들이 뭐야? 이러면서 내치지 않아요. 이렇게 또 배우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한 번 더 이렇게 만나서 조언도 해주시고 그러실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열심히 네트워크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 커리어 센터의 문의.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리소스가 많아요. 왜냐면 홍콩에 그 학교가 3개 많아요. 뭐 6개, 7개잖아요. 근데 홍콩대, 과기대, 중문대예요. 3개 항상. 그래서 기업에서 인턴이 필요하거나 풀타임이 필요하거나 그러면은 여기에 맨날 올려요. 여기 커리어 센터에 여기 다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웹사이트만 이용하지 마시고요. 거기 사무실에 찾아가세요. 그 직원들이 다 있어요. 그들이 한 일이 그 학생들 서비스 하라고 있는 건데, 그죠? 가셔가지고 이력서 보여주세요. 내 이력서 괜찮아 보이니? 어떻게 고치면 되겠니? 내 커버레터 좀 봐줄래? 그리고 나 한국어도 하고 난 게다가 일본어까지 하는데 혹시 일본어 하시는 분은 혹시 인턴 자리 있니? 그러면은요 사실 커리어 센터에 정말 리소스가 많아요. 홍콩의 웬만한 기업들은 인사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항상 그들과 연결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봤을 때 내가 어떤 기업에 잘 어울릴 것 같니? 나 지금까지 인턴 한 번도 못했는데 나 3학년이다. 나 좀 살려주라.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간절하게 하면서 꼭 인턴 좀 구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니? 그러면은 항상 홍콩은 인턴이 정말 너무 흔한 곳이거든요. 그 여름방학 뭐 2달, 3달 거리 그렇잖아요. 그거 뭐 하겠습니까? 뭐 여러분 세계여행 하겠어요? 한 번 하고 끝이죠. 매달 하진 않겠죠. 4년 내내. 그 인턴 한 번은 해야 되고 그래서 업무를 경험을 해봐야지 직접. 그러니까 이 커리어 센터 가셔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질기다.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도 친구들은 더해요. 한국 친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 여러분들 그 정도 반만 해도 50%다 취업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친구들 너무 소극적이에요. 제가 봐도. 네. 이거 해도 될까? 이렇게 물어봐도 될까?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시고 되게 적극적으로 즐기게.
인턴 잡힐 때까지 가세요. 매일. 아니면 뭐 주기적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직원들 뭐 친구도 되시고 그래서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회사에 직접 연락 및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골드만삭스 한국에 다닐 때 그 옆에 프론데스크가 있어요. 그 회사 돈을 직접 운영하는 부서인데요. 거기에 이제 한 직원이 계셨는데 그 직원이 되게 특이하게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냐면 그 일반 이런 그 회사의 루트나 뭐 온라인 지원이나 이런 걸 해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자기 이력서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골드만삭스의 주소를 찾아서 이력서를 가지고 리셉션에 왔어요. 그래서 리셉션에 주고 갔어요. 저는 이런 학생인데 인턴이나 풀타임 잡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셉션이 그걸 보고 기특해서 인사팀에 전해줬어요. 그 인사팀이 그걸 갖고 있다가 프롭데스크에서 주니어를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인사팀이 전해줬어요. 그런데 이력서 보니까 또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접을 봤어요. 내가 괜찮은 거야. 붙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어요. 홍콩은 좀 무모하긴 합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의 열정이 있다면 그 누가 맞겠습니까? 그죠? 이력서 버린 듯, 그 이력서 자체 뭐 전달해주든 전화 안 해주든 그들의 몫이겠지만 그런 그 노력 자체가 얼마나 열정이 느껴집니까? 그죠? 그리고 한 친구는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요. 그 엊그제 마이크로소프트 채용 박람회를 갔는데 거기에 직원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채용된 스토리가 되게 특이했어요. 그분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지원을 해서 온라인 테스트를 봤어요. 근데 온라인 테스트 점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떨어진 거야. 네. 근데 그가 너무 관심이 있어가지고 회사 채용하는 그 캠퍼스 토크에 가가지고 그 비즈니스 다 끝나고 끝까지 남아있다가 이력서를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시아 부사장님한테 이력서를 줬어요. 제가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지원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 인터뷰 기회가 있다면 저로서 너무 영광일 것 같습니다. 너무 이 회사에 관심이 있으면 이력서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사장님이 그 이력서를 인사팀에 한번 줬어요. 이런 애 내가 만났는데 한번 인터뷰 보는 거 어떠겠냐?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인터뷰를 보고 채용이 됐죠. 예, 여러분 기회는 인터넷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에 있어요.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그래야 자기의 열정이나 이런 게 전해지잖아요. 온라인에서 아무리 해봤자 그건 온라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열정을 이렇게 실제 상황에서 가서 만나고 이렇게 두드리고 많이 트라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링크드인을 했는데요. 링크드인의 그 힘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다양한 기능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멘토 찾는 것도 링크드인을 통해서 하시고요. 사실 저희 학교에서도 멘토링 제도가 있는데 멘토링 찾는 거의 80%는 링크드인 통해서 찾아요. 그래서 정말 정중하게 우리 학교에서 이런 인더스트리 엑스퍼트를 찾는데 당신의 귀한 이런 경험과 이런 이런 지식이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하면요. 열의 한 절반은 답변을 주세요. 물론 50%는 답변을 안 주죠.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본성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3번 보냈는데 아무도 답장 안 줬어. 포기하지 마세요. 한 명이라도 받을 때까지 계속 해보세요. 예,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여기 네 분한테 해보시길 바라시고. 그래서 이제 영문 이력서 작성법을 썼는데요. 의외로 영문 이력서가 되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 기본조차도 못 지키는 친구가 되게 많아요. 자, 주의사항은요, 무조건 한 장에 하시고요. 왜냐면 여러분 경력직 아니잖아요. 2장 넘어가면 경력이 너무 많아 보여요. 그리고 경력이 많으신 2장 정도 되는 분들은 업계 경력 10년, 15년, 최소 7년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한 장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학점 3.6 이상 안 되면 그냥 적지 마. 네, 이거는 진짜 좀 효과가 낮아요. 그러니까 너무만 높거나 그렇게만 적으시고 장학금 받으면요 무조건 적고. 왜냐하면 번스타인 같은 회사는 이런 아카데믹한 백그라운드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장학금 있거나 그런 거를 무조건 쓰세요. 이런 거 열심히 했다는 여러분 학교에서 열심히 했다는 그 증거니까.
그 다음에 이 과거 이것도 맨날 틀리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업계 경력이 있어요. 뭐 인턴십이 있겠죠. 쭈루쭈루. 근데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인턴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동사는 다 과거형으로. 그러나 동사도 되게 중요해요. managed, 뭐 conducted, 이런 뭐 developed, 한 것이 뭐 비슷하거든요 인턴이. 그러나 그것도 되게 공들여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팀인데 뭐 어떤 팀인지, 뭐 세일즈 팀, IBD인지, 프로젝트의 뭐 어시스트인데 어떤 프로젝트였는지 그런 것까지 다 적으시고, 그 다음에 회사가 좀 유명하지 않은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러면 이제 그래도 적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인턴의 경험이니까 그러면은 이 컴퍼니 네임 아래다가 한 줄 정도 적으세요. 뭐 Fortune 500 company specialized in 뭐 어디 industry, 아니면 뭐 스타트업 컴퍼니 have a offices 뭐 in 뭐 어쩌고 뭐 revenue 뭐 something 뭐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 회사가 너무 막 동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이런 설명도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융계는 되게 보수적인 업계예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넣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바이어스돼서 이 인종이나 섹스나 뭐 그런 거에 대한 그 선입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채용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 넣는데, 한국이나 좀 그런 그 약간 인더스트리얼 다르게 한데 뭐 코스메틱이나 럭셔리 같은 인더스트리는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한데요. 금융계는 필요 없습니다. 네, 필요 없어. 사진 넣지 마세요. 넣지 마시고. 근데 여기에 이제 에디셔널에다가 뭐 내셔널리티 아니면 홍콩 퍼머넌트 레지던시 뭐 이런 거 쓰면 좋겠죠. 근데 우리 학생들은 다 ING 비자 나오잖아요. 졸업하면. 그래서 굳이 이런 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뭐 코리안, with 뭐 홍콩 시리언 스테이터스 뭐 이렇게 써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홍콩 금융계 취업한 친구들의 공통점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선배들 이야기할 때 보시면 이제 웬만한 공통점이 다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만난 신입생들 보면요, 대학교 4학년인데요, 진짜 그 금융계의 각 직무가 어떻고, 그래서 내가 어떤 직무에 어떤 부서에서 일해야 되는지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근데 그 뚜렷한 목표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배한테 물어보시고, 금융계 동아리가 있으면 같이 가서 활동하시고, 왜냐면 이런 취업은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는 같이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시너지가 높고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업무 지식인데요. 맨날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지식이, 오진님 금융계에 가고 싶은데 CFA 따야 되나요? 그런 거 맨날 물어봐요. 네. 딸 수 있으면 따고요. 안 따도 되는데 따면은 좋은 부서가 좀 있어요. 뭐 이렇게 인베스트먼트, 특히 뭐 리서치나 뭐 그런 쪽은 엔트리 쪽은 좀 쉬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만큼 커미트 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채용을 결정하는 중요 단락이 되지는 않습니다. 인터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의 태도나 그 업무 지식, 그 뭐 CFA 하나 받았다고 그것이 큰 결정 요소가 되진 않겠죠? 내가 이만큼 얼만큼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인턴을 통해서, 혹은 인턴이 없다면 학교의 이런 동아리나 뭐 다른 액티비티를 통해서 이렇게 금융계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은 인터뷰 때 꼭 나와요, 여러분. 인터뷰 때 질문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아십니까? 금융계에 계신 분들이 하나 가지고 진짜 꼬투리를 가지고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정말 멘탈 붕괴되는데, 그것이 얼만큼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는 내가 그것을 실제로 해봤냐, 그리고 내가 그만큼 그런 지식을 쌓아봤냐, 공부를 해봤냐. 내가 통계 공부를 했는데 사실 내가 그 모델을 돌려봤냐 안 돌려봤냐, 그게 실패했나 석세스했나 그거 중요하지 않고 그 과정을 내가 거쳐보았느냐. 그래서 그 과정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가 통계를 전공했는데 사실 이런 스태티컬한 모델을 항상 돌려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IBD에 부서에 갔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어떤 뭐 기업 평가라든지 이런 가치 평가를 하는 그런 업무에 있어서 모델링을 하거나
데이터 애널리틱 하는 그런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되죠.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수많은 준비와 여러분들의 그 많은 대학 시절에 겪었던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인턴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금융계에 다 취업이 되셔서 내년에는 여기 말고 회사에서 회사에서 뵐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저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의 백그라운드를 다 드리자면 홍콩에 온 지 3년 됐고 홍콩 처음에 와서 1년은 시티 뱅킹에 있었고 1년 이후에는 사모펀드로 옮겨서 지금 프라이빗 에퀴티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니까 근데 굉장히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우선 두 가지 다 설명을 드리자면 인베스트 뱅킹이 뭐 하는 데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움이랑 로엔 다들 아시죠? 다움 카카오 하는 데랑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다움이 로엔이라는 회사를 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회사를 사는데 저희야 신문에 읽고 산다고 간단하게 하지만 굉장히 많은 일이 필요하고 회사 혼자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럴 때 저희가 많이 들어본 이런 은행들을 하이어해서 어드바이저리 펌을 하이어하는데 그런 일을 하는 데가 이런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는 겁니다. 이게 투자은행 안에서도 인베스트먼트 뱅킹 디비전이라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 하는 일이고 또 다른 거는 캐피털 마켓 트랜잭션이라 그래서 IPO 회사들이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레이즈할 때 에퀴티나 데트로 레이즈하고 싶을 때 그때도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은행들을 하이어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선 간략한 소개고요. 제가 이제 지금 하는 프라이빗 에코리는 비슷한 일을 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같은 이런 연금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걔네들은 돈이 정말 많아요. 막 몇백 조씩 이런 거 있는데 그런 연금을 나중에 페이업하기 위해서는 리턴을 계속 돈을 불려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프라이빗 에퀴티한테 돈을 맡기면은 저희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보통 5년 정도를 홀드하고 있어요. 그 회사들을 홀드하는 사이에 그리고 이제 회사를 더 좋게 만들고 더 브로우 시킨다든지 뭐 profitability를 올린다든지 이런 걸 해서 5년 뒤에 더 비싸게 팔아서 돈을 버는 것. 그게 저희가 프라이빗 에퀴티가 하는 걸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그겁니다. 그래서 다음 그럼 뱅킹이랑 프라이빗 에퀴티에서 무엇을 하느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거는 정말 회사가 크게 봤을 때 하는 거고 이제 신입 직원으로 들어가셔서 하는 일은 보통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정말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엑셀은 뭘 하느냐? 엑셀로서 모델링이라는 걸 하게 하는데 모델링이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실제 회사들의 파이낸셜을 이렇게 엑셀로 갖다 옮긴 다음에 그걸 프로젝션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5년 뒤에 어떻게 돼야 될지. 그래서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걸 회사의 가격을 알아내기 위해. 그래야지 나중에 저희가 이제 회사를 사고 이럴 때 얼마를 돈을 줘야 되고 얼마가 페어 밸류인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는 이제 이런 많은 일들을 했어도 이제 클라이언트들을 만나고 봤을 때 이쁘게 만들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뭐 숫자를 던져놓고 너네가 봐 이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쁘게 만들고 파워포인트 하는 게 보통 하는 일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회사들의 스트래티직 디시전이나 PE들이 이제 회사를 사겠다 말겠다 이런 거에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하고 싶으면 왜 일을 하는 게 좋은가 그리고 하기 싫으시면 왜 안 하는 게 좋은가 그럼 가장 좋은 거는 정말 많이 배우게 되고요. 그건 파이낸셜 인더스트리에 대해 이게 지금 보셨겠지만 금융이란 거 안에도 뱅킹 디비전도 있고 세일즈 앤 트레이딩 리서치 그 보험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 전부 다 되게 많이 알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웰 라운드 트레이닝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좋은 거고 안 좋은 거는 업무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처음 가면은 진짜 마음가짐을 하고 가셔야 되는 게 정말 새벽 1~2시까지 매일 일하고 아침 10시에 출근하고 그래야 돼요. 이게 주말에도 그렇게 계속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이 좀 많이 빡센 거. 근데 그거 말고는 꽤 다른 거 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일은 정말 빡세기 때문에 그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크루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리크루팅은 근데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이 많이 뭐 커버하셔서 저희가 스킵해도 될 것 같고요. 프라이빗 에코리나 리크루팅이 좀 다른 게 대부분 PE firm들이 그 대학생들을 이렇게 신입으로 보통 하이어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뱅킹에서 1년에서 3년 그리고 컨설팅이나 뭐 심지어는 어카운팅 이런 데서 2, 3년 하면은 이제 헤드헌터를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그럼 그때 이렇게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크루팅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것도 많이 지금 앞에서 커버를 하신 것 같은데 우선 레주메 스크리닝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자기가 파이낸스 금융에 얼마나 그 패션 있는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금융 관련된 코스들을 듣고 금융 관련된 클럽들을 조인하고 뭐 많은 학생분들이 하는 게 자기가 퍼블릭 마켓에 자기가 실제로 투자도 해보고 자기가 주식 투자도 해보고 이런 거로서 패션을 보여주면 되고요. 그리고 인터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사람들 많이 만나보는 게 제가 가장 좋아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서 이 금융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실제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떤 뭐를 얘기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준비를 하실 때 가장 되게 좋은 게 인터넷에 가면 사실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저 두 웹사이트만 가셔서 있는 아티클들만 다 읽어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신이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네트워킹도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그게 뭐 많이 배울 수도 있고 job opportunity가 네트워킹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네트워킹도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보험, 재보험 언더라이팅으로 재직하고 있는 임동우라고 합니다. 저희 혹시 시작하기 전에 그 언더라이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잘 온 것 같네요. 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이제 학부는 미국에서 이제 하다가 이제 전공이 보험 쪽하고 관련된 제가 전공을 해서 이제 한 학기를 남겨놓고 제가 군대에 갔죠. 군대에 가서 이제 병장 때부터 취업 준비를 시작을 했죠. 병장 때 노는이 취업 준비를 하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한 학기를 마치러 이제 미국에 갔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죠. 이제 뭐 군대에 갔다 오니까. 그래서 취업에 매달렸죠. 그래서 나는 취업을 해야지 산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 6개월 정도 한국 그리고 싱가포르, 홍콩, 아시아에서는 이제 보험, 재보험 허브가 이제 홍콩하고 싱가포르니까 이제 그 세 개를 준비를 했죠. 그래도 저는 그나마 이제 정보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그런 전공도 있고 제 스스로 많이 리서치도 했고 그래서 이제 메이저 회사 예를 들어서 한 탑 50 회사를 추려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 운이 좋게 홍콩에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인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6개월, 1년 계약직으로 인턴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일을 했죠. 근데 이제 6개월 하다가 이제 다시 전략 M&A 팀으로 옮겨서 이제 업무를 했는데 제 전공을 좀 살리고 싶어서 또 전문성을 가지고 싶어서 이제 또 비즈니스 사이드로 이제 언더라이팅으로 옮겨서 지금까지 한 6년째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손해보험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프로퍼티 캐주얼티라고 하거든요. 손해보험을. 이제 생명보험은 이제 아시다시피 사람이 사망했거나 이럴 때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손해보험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건물에 어떤 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건물주가 저희 보험회사한테 와서 이제 클레임을 요청하는 거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펑션이 있고 또 키 펑션들은 뭐 인사과 다 있죠. 그리고 오퍼레이션 IT도 다 있고 클라이언트 브로커 매니지먼트는 이제 마케팅 부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낸스도 다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생소하신 게 아마 언더라이팅하고
클레임일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라이팅은 저희 비즈니스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더라이팅은 리스크를 인수하는 사람이고, 클레임은 사고가 났을 때 돈을 지불하는, 보상하는 그런 부서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펑션이 저희 보험회사 손해보험사의 가장 큰 펑션입니다. 언더라이팅은 저기 좀 장황하게 썼는데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면 평택에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죠. 그게 한 가치가 한 4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어느 날 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래서 공장에 반이 날아갔다. 그러면 이제 삼성 그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영업이익의 뭐 엄청 중요한 부분이 그 화재 비용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삼성 입장에서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그런 리스크를 전가를 해야 되는 거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저희한테 옵니다. 이제 삼성이 우리가 이런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 맞는 보험료는 어떻게 되고, 여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얼마만큼의 범위로 배상을 해줄 수 있는지,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럼 이제 저희 언더라이터는 이제 직접 삼성 반도체 공장에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어떻게 하고 있고, 화재 방지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것도 사람들의 업무 환경은 어떻고, 그리고 불이 날 확률이 얼마인지, 방수 시설은 잘 돼 있는지, 뭐 이런 아주 포괄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저희 보험회사들이 경험이 많으니까, 데이터가 많으니까 이제 빅데이터를 돌려서 이 반도체 한 이 정도 사이즈의 이 정도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필로소피를 갖고 있는 이 리스크는 한 뭐 100억 정도, 뭐 50억 정도 보험료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보험 조건은 이러이러합니다. 약관까지 해서 이렇게 쿼테이션을 주는 거죠. 그럼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오케이,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 투자하겠다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라이터가 아래쪽에 사인을 한다 그래가지고 언더라이터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업무 영역은 보험은 아시다시피 모든 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술보험, 만약에 건설 공사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뭐 다리를 짓는다, 뭐 해저 터널을 짓는다, 뭐 이러한 건설 공사 프로젝트는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엔지니어, 공대 나오신 분들. 왜냐면 그 리스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하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대 쪽에 나오신 분들이 저기는 꽉 잡고 있고요. 그리고 해상, 항공보험. 해상은 이제 카고, 그죠? 이제 뭐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배를 큰 선박을 통해서 이제 대륙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발생하는 손해들, 뭐 이런 것들은 또 선주나 이제 해상 그쪽에서 일하신 분들이 와서 직접 언더라이팅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항로, 그 다음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그 바닷길, 뭐 어디서 또 해적이 많이 나타나나, 뭐 이런 종합적인 요인들을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 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직접 하시고, 재물보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간단합니다. 이제 뭐 건물, 예를 들어서 뭐 태풍이 오거나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고 건물에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그런 리스크를 언더라이팅하는 게 재물보험이고요. 책임보험은 이제 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해서 리콜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소송이 걸리게 되죠. 뭐 여러 그 사람들한테 소송이 걸리게 되고 리콜 비용도 지불해야 되고 엄청난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죠. 이런 발생하면.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보험회사에 미리미리 리스크를 전가해 놓죠. 리콜 보험을 사든지 제조물 책임 보험을 사든지. 그래서 그런 프로덕트리도 있고 언더라이터가 이제 직접 폭스바겐이 어떻게 자동차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다 평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보험은 가장 간단한 예가
임원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의 임원들이 과실이나 태만으로 인해서 소송을 당했을 때 그러한 소송 비용을 방어 비용을 담보해주는 그런 또 보험 상품이 있고 이제 그쪽에는 이제 또 금융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시죠. 왜냐면 이제 회사가 얼마나 건강한지, 또 거버넌스가 어떤지,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해야 되니까. 특종 보험은 이제 스페셜한 아주 특별한 보험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피카소의 가장 비싼 그림을 뭐 일주일 동안 서울에서 전시를 한다. 그럼 그게 도난당할 리스크가 있고 뭐 그걸 구경하다가 뭐 아기가 우유를 쏟으면 그게 또 몇십억이잖아요. 그걸 고치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 기간 동안만 보험을 제공하는 그런 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뭐 제한된 분야가 하나도 없고 모든 거에 이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보험은. 그래서 각각의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자질은 분석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리스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리스크를 평가를 하고 어떤 논리로 접근하고 또 어떻게 언더라이팅 할 것인지 이런 분석 능력이 굉장히 친밀성을 필요로 하고 또 국제적 감각 특히 저희 또 거의 다 적용되고 나라도 좀 글로벌하게 이런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어떤 기업이 의뢰를 했어. 뭐 내일은 뭐 어디 태국에 있는 기업이 의뢰를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럼 가서 이게 뭐 사이즈가 크면 가서 만나도 보고 뭐 태국도 가고 인도도 갔다가 뭐 이러한 글로벌한 좀 업무 감각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좀 제가 빠진 게 좀 뚝심이 있었거든요. 뚝심을 썼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 저희 어떤 리스크가 왔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는 사고 나니까 보험료가 세도 받지 말자. 근데 이제 저희 동료는 받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 실적에 쪼들리니까 받아야 된다. 안 된다. 이건 사고 난다. 왠지 느낌이란 게 있거든요. 이게 경험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걸 안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무조건 제 그걸 좀 지켜가지고 남이 보면 좀 약간 싸가지 없을 수 있죠. 왜 상상을 안 듣고 그렇게 멋대로 하냐. 근데 그게 얼마 지나서 사고가 터졌죠. 그러면 이제 저는 지나가면서 내가 안 받나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뚝심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 하든 자기 판단이 맞으면 지켜서 인수를 하든지 인수 안 하든지 뚝심 있게 해야 되는 것 같고 저희 회사만 보면 이제 근무 환경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양성이 아주 많습니다. 뭐 인도 사람, 뭐 중국 사람, 영국 사람, 남아공 사람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업무를 할 수가 있고 그 조직 문화는 한국 기업들보다는 좀 수평적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내서 프로포즈 하면은 진짜 받아줘 오케이 괜찮다 하면 너 진행해봐 뭐 이런 스피크업을 할 수가 있고요. 자기 아이디어에 대해서 언제든지. 그리고 또 유연한 출퇴근 시간은 이제 일을 다 한다고 가정했을 때 출퇴근 시간이 유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을 다 하면 뭐 어디 있든지 뭐 찾지를 않아요. 일을 다 하면. 근데 일이 안 되면 이제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인턴부터 해서 느낀 건데 개인 역량에 따라서 기회도 많고 개인 역량에 따라서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연수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뭐 60개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뭐 연수를 뭐 밀라노에 가서 저 같은 케이스만 해도 밀라노에 가서 한 2달도 있어보고 본사 사람들 얘기해보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또 유럽의 런던이 또 기업보험 센터니까 거기 가서도 직접 비즈니스도 해보고 뭐 스위스도 가서 뭐 재보험사랑 다 계약 관계에 있으니까 같이 가서 업무도 하고 뭐 이런 기회들이 굉장히 좀 잘 서포트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제 단점은 저희는 이제 보험회사다 보니까 그 캐피탈 마켓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주식이 떨어졌다. 그럼 제 주식이 떨어지면 가슴 많이 아픈데 업무에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자연재해, 뭐 얼마 전에 홍콩에 태풍이 왔잖아요. 태풍이 와서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가 다 잠겼죠. 그럼 이제 저희는 잠을 못 자는 거야. 내일 클레임 엄청 큰 게 터지겠다.
아니나 다를까 다 사람들 다 이러고 있는 거죠. 막. 이제 그런 좀 단점이 좀 그런 게 있고 취업 주요 자격증은 영국의 CII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기업보험 언더라이팅에 특화된 자격증입니다. 이거는 이제 거기 웹사이트 가면 다 자료가 나와 있고 미국은 CPCU입니다. 이 CII는 제가 볼 때는 홍콩 그리고 영국령이었던 나라들에서는 그래도 쓸모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은 그래도 안 그래도 미국이랑 저희가 이제 또 그거 친하게 가까우니까 CPCU를 따면 한국 손해보험사 뭐 현대해상이나 요즘에 코리안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코리안리 그리고 뭐 현대해상 뭐 이렇게 삼성화재 뭐 이런 메이저 회사급에서는 이거를 한두 개 정도 그래도 취득을 하면 그래도 좀 커밋먼트가 있네. 그래서 우리 이 보험 기업 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봤네. 머스트는 아닌데 분명히 도움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호주는 안지프라고 해가지고 호주에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CII나 CPCU 손해보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CII나 CPCU에 좀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 말씀하셨듯이 주기적인 신입 공채가 없고요. 뭐 이제 TO가 나면 이제 추천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이제 신입들은 이제 인턴은 거의 머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턴 공고도 뜨면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앞에 말씀드린 케이스 클레임 사례고요. 첫 번째는 이제 뭐 해양 시추선에 화재가 나서 엄청난 피해가 봐서 이제 또 보험회사들이 이제 다 이제 리스크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보험은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삼성화재가 100이라는 리스크를 인수하면 100이 다 터지면 5조 뭐 이렇게 되니까 몇십 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회사가 망하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 분산을 시킵니다. 재보험회사로. 그러니까 삼성화재라는 그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사죠. 한국에는 이제 코리안리가 유일하게 재보험회사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 재보험 회사로는 뮤닉 리, 뭐 스위스 리, 이제 뭐 하노버 리, 이제 유럽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크게 자리 잡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전문성이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다양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전공을 뭐 뽑는 게 아니라 이제 직접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아야지 이제 전문성이 확보되고 뭐 예를 들어서 저런 해상보험의 사고 같은 걸 보면은 이제 큰 선박인데 이제 저 카고를 이동하는 중에 파도가 너무 많이 쳐서 반으로 잘라진 거죠, 배가. 그러면 이제 저 배에 있는 저 컨테이너 안에는 뭐 자동차도 있을 것이며 아주 비싼 뭐 무슨 와인도 있을 것이며 엄청나게 많죠. 근데 거기에 이제 다 가라앉은 거죠, 바닷속으로. 그럼 배도 잃고 컨테이너도 있고 이러면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천억 정도 손해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이제 관련된 손해가. 그럼 이제 저런 거를 언더라이팅 잘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 저런 게 한번 터지면 우리는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언더라이터가 앞에서 얼만큼 언더라이팅 잘 하느냐, 인수를 평가를 해서 잘 인수를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험은 앞으로 전망은 제가 볼 때는 좀 안정적인 것 같고요. 자기 전문성을 확보하기 좋은 것 같고, 예를 들면 저희 클레임 쪽에, 저희 언더라이팅 쪽에 63살 대신 저희 같은 뭐 할아버지급이잖아요. 그분이 그냥 이직해서 오세요. 더 연봉 더 올려가지고. 네. 전문성이 이제 그분이 제일 뛰어나니까. 제가 그거 보고 와, 보통 한국은 한 55세, 뭐 길어야 한 60세 정도에 다 전년퇴직하고 뭐 집으로 돌아가든지 치킨집을 하든지 뭐 이러는데 여기는 진짜 전문성이 있어서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안정적인 것 같고, 저희 한국 사람들이 이런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약간 니치로 해가지고 좀 범위를 넓혀서 손해보험도 관심 있게 이렇게 취업 준비하실 때 지원해도 이렇게 좀 옵션을 더 늘리는 거니까 그것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